그날 저를 논팽이라고 욕했던 그 친구 아버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텔 로비였습니다.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한다는 대기업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동창회에서 저를 무시하던 그 친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시장 청년이었던 제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걸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7입니다. 지금은 작은 금융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35이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그냥 평범한 시장 청년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좀 막막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아버지는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본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치매가 왔습니다. 아직 50도 안 되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2학년에 그만뒀습니다. 공부를 더 할 형편도 아니었고 어머니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중앙시장에서 좌판을 벌였습니다. 야채며 과일이며 떨이로 떼어다가 파는 일이었습니다. 마진이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니었지만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는 겨우 댈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잠은 새벽 4, 5시에 들어와서 2, 3시간 자고 다시 시장으로 나가는 생활이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이미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파트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월세방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가끔 제 얼굴을 보시고도 누구냐고 물으실 때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늘이 준 시험이라고 여겼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힘들었습니다. 특히 옛 동창들을 마주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그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어쩌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색하게 손만 흔들고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누가 시장 좌판 청년과 길게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저를 피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유명한 건설회사 태산건설의 회장이었죠. 민수는 그 외아들이었습니다. 대학도 서울대를 나왔고 MBA도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회사 이사로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끔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밥 한번 먹자고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민수와 어울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끈질겼습니다. 그래서 가끔, 정말 가끔씩 만났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꼭 나오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들 모인다고 선생님들도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동창회라는 게 결국 자랑 자리 아니겠습니까? 누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비교하는 자리 말입니다. 하지만 민수가 계속 조르는 바람에 결국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동창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동창회는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뷔페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고민했습니다. 뭘 입고 가야 하나?
옷장을 뒤져봐도 변변한 옷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입는 작업복이나 대리운전할 때 입는 낡은 점퍼뿐이었습니다. 결국 10년 전에 산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좀 낡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부터 위축됐습니다. 발레 파킹을 하는 승용차들이 줄을 섰습니다. 수입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제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서 한쪽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말끔한 양복을 입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로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누가 말을 걸까봐 두려웠습니다. 뭐하고 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민수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반갑게 손을 잡았습니다. 야, 왔구나. 진짜 오랜만이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수 뒤에 서 있는 다른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 낡은 정장을, 다른 구두를 훑어보는 시선들이었습니다. 뷔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접시에 음식을 조금만 담았습니다. 사실 배는 고팠지만 왠지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뒤돌아보니 동호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를 제일 많이 괴롭히던 친구였습니다. 야, 너 진우 맞지? 오랜만이다. 동호는 비싼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제 어깨를 또 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동호야. 잘 지냈어? 뭐 그럭저럭. 근데 너 요즘 뭐해? 어디 다녀?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얼버무려야 하나.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중앙시장에서 좀 장사하고 있어. 순간 동호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친구들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망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장사? 뭐 하는 장사? 동우가 물었습니다. 뭔가 깔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야채, 과일 같은 거 팔아. 아, 그래. 힘들겠네. 요즘 시장 장사가 잘 안 된다면서? 동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에 든 접시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구석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그 좁은 월세방이 그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동우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친구들 서너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야, 진우야. 너 시장에서 장사한다며? 요즘 일수놀이 같은 거 하냐? 시장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한다면서? 일수놀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안 해. 에이, 숨기지 마. 시장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하잖아. 논팽이지, 논팽이. 논팽이.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호야, 나 진짜 그런 거 안 한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너 같은 애들이 시장에서 그런 거 하잖아.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짓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지만
너희 같은 애들은 뒷골목에서 돈 빌려주며 이자나 뜯어먹잖아. 그 말이 끝나자 몇몇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야, 동호야. 그만해. 진우 그런 애 아니야. 하지만 동우는 민수를 밀쳤습니다. 야, 내가 뭘 알아? 너는 회장 아들이잖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으니까 모르지. 이런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야, 진우야. 솔직히 말해봐. 너 평생 호텔 음식 먹어본 적 있어? 오늘 여기 온 것도 공짜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가졌잖아. 너는 고생이 뭔지 몰라.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우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고생 안 해봤어. 근데 그게 내 잘못이야? 너는 고생하니까 대단해? 야, 빨리 먹고 꺼져. 내가 여기 있으니까 분위기 망치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눈물이 났습니다. 35살 남자가 호텔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민수였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동우 그 새끼가 원래 술만 먹으면 저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동우 말이 맞아.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 나는 그냥 논팽이일 뿐이야.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너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어머니 잘 모시는지 나는 다 알아.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진우야, 내가 아는 할머니 한 분 있어. 그분이 시장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거든. 혹시 힘들면 이분한테 한번 가봐. 내가 미리 얘기해 둘게.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서민금융상담소. 그리고 밑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앙시장 근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작은 부엌에 앉아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서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계속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명함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거리요. 그리고 그 박순자 할머니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한국 지하금융에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것도 5조 원의 현금을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동창회가 있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준 박순자 할머니 명함이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는 금융 쪽에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장사해서 그날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받은 굴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 토요일 저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중앙시장 근처였습니다. 제가 좌판을 벌이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층에 도착하니 복도 끝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민금융상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낡은 책상 몇 개와 캐비닛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셨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민수? 아니, 이민수 씨가 소개해줘서 왔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민수가 얘기한 그 친구구나. 앉아. 차 한잔 할래?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얼떨떨하게 받아 마셨습니다. 민수한테 들었어. 어머니 혼자 모시면서 시장에서 장사한다며? 네, 맞습니다. 힘들겠구나. 요즘 시장 장사가 워낙 안 되는데.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셨습니다. 뭔가 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왔어? 솔직히 저도 잘 몰랐습니다. 왜 왔는지. 그냥 뭔가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민수가 할머니께서 시장 사람들 많이 도와주신다고 해서요. 할머니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도와준다고? 내가 뭘 도와줘? 나는 그냥 돈 빌려주는 사람이야.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럼 대부업자라는 뜻인가?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고는 웃으셨습니다. 놀랐지? 그래, 나는 돈을 빌려줘. 하지만 은행하고는 달라. 은행은 담보 있는 사람, 신용 좋은 사람한테만 빌려주잖아.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빌려줘. 나는 정말 급한 사람,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만 빌려줘.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부업자라고 하기엔 할머니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혹시 이자는 얼마나 받으세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상황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무이자야. 어떤 사람은 은행 이자 정도만 받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높게 받지. 하지만 법정 이자는 절대 안 넘겨.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그럼 뭘로 사업을 하는 거지? 할머니는 제 마음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생각하고 있지? 이 할머니 돈을 어떻게 벌까 하고. 내가 말해줄게. 나는 돈을 안 벌어. 아니, 정확히는 돈을 많이 안 벌어. 나는 그냥 돈을 흐르게 하는 사람이야. 돈을 흐르게 한다고요? 그래. 돈은 흘러야 해. 고여 있으면 썩어. 은행에만 쌓여 있으면 죽은 돈이야. 하지만 시장에서 흐르면 살아있는 돈이 돼.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야. 저는 할머니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순자 언니, 장사 대박 났어요. 이거 이자예요. 아주머니는 봉투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받으시고는 안을 확인하셨습니다. 얼마야? 100만 원이요. 원래 50만 원만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더 드려요. 할머니는 봉투에서 50만 원을 꺼내 다시 아주머니께 건네셨습니다. 됐어. 약속은 50만 원이었잖아. 나머지는 내가 가져. 애들 학원비네. 아니에요, 언니. 저 진짜 괜찮아요. 가져.
내가 필요한 건 50만 원뿐이야. 나머지는 내 돈이야. 아주머니는 결국 50만 원을 다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자가 이자를 거절한다고? 더 많이 갚겠다는데 받지 않는다고? 할머니는 제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지? 저 아주머니한테 나는 500만 원을 빌려줬어. 3년 전에 남편이 사고로 죽고 애들 둘을 키워야 했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었거든. 은행은 신용불량자라고 안 빌려줬어. 그래서 내가 빌려줬지. 그리고 약속했어. 한 달에 50만 원씩만 갚으라고. 이자 포함해서.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500만 원을 빌려주고 한 달에 50만 원씩 받으면 10개월이면 다 받는 겁니다. 이자가 거의 없는 셈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손해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손해? 내가 뭘 손해봐? 나는 그 돈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어. 하지만 저 아주머니는 그 500만 원으로 목숨을 건졌어. 그게 더 중요하지. 저는 할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대부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께 자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시장 상인들, 공장 노동자들, 식당 주인들, 모두 할머니께 돈을 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들이 모두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께서 제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진우야, 너나 좀 도와줄래? 네. 제가요? 응. 나 혼자 서는 일이 너무 많아. 요즘 도와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너 시장에서 장사하니까 사람들 잘 알잖아. 누가 정말 급한지, 누가 사기꾼인지 구별할 줄 알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금융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할머니, 저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대학도 중퇴했고요. 할머니는 손을 흔드셨습니다. 공부가 뭐가 중요해? 인생이 공부야. 너는 고생을 많이 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공부야. 그리고 나는 내가 착하다는 걸 알아. 착한 사람이 이 일을 해야 해. 저는 결국 할머니를 돕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할머니 사무실에 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서류 정리, 전화 받기, 사람들 상담 예약 잡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저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직접 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정말 돈이 필요한지, 얼마나 빌려줘야 하는지,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할머니는 제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진우야, 경제학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게 있어. 바로 사람의 마음이야. 숫자와 그래프로는 사람의 절박함을 알 수 없어.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해.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아야 해. 할머니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장사를 했지만 이제는 할머니 일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은 그만뒀습니다. 할머니께서 조금씩 월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제가 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진우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할머니. 나 곧 큰일을 할 거야. 그리고 너한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 큰일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까지 너한테 전부를 보여주지 않았어. 이 서민금융상담소는 내가 하는 일의 아주 작은 부분이야. 내 진짜 일은 따로 있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일? 그게 뭘까? 진우야, 너 5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5조 원이요? 그래. 나는 지금 그 정도 되는 돈을 움직이고 있어. 현금으로.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5조 원? 현금? 이 작은 사무실에서?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국 지하금융의 큰손이야.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 정말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 물론 합법적으로. 하지만 은행보다는 빠르고 유연하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숨은 실세를 도와온 겁니까?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너를 시험해 본 거야.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확신했어. 너는 내 뒤를 이을 사람이야.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5조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돈을 제게 맡기려 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리고 동창회에서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줄은요. 할머니께서 제게 진실을 말씀하신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이었지만 안에서는 엄청난 돈이 오갔습니다. 할머니의 고객들은 다양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부동산 개발업자들, 심지어 대기업 임원들도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담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되 반드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자는 법정 범위 안에서, 그리고 반드시 정당한 용도로만 쓸 것. 투기나 도박, 불법적인 일에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서 모든 걸 배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는지, 어떻게 리스크를 계산하는지, 어떻게 돈을 흐르게 하는지. 그것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38이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지만 이제는 그게 제 본업이 아니었습니다. 제 진짜 일은 할머니를 도와 지하금융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좋은 곳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잘 못 알아보셨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지내셨습니다. 그게 제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민수야. 그래, 잘 지내. 너는? 나, 그럭저럭. 근데 진우야,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동창회 있어. 이번에는 꼭 와야 해. 저는 순간 동창회라는 단어에 몸이 굳었습니다. 3년 전 그 굴욕이 떠올랐습니다. 동우가 저를 논팽이라고 부르던 그날이요. 민수야, 나 바빠서. 야, 이번에는 진짜 와야 해. 은사님들도 오시고 우리 반 애들 거의 다 온대. 그리고 있잖아. 동우 그 새끼도 온다는데 내가 와서 당당한 모습 보여줘야지. 민수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당한 모습?
저는 지금 당당할 수 있을까? 3년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저는 세상이 보기에는 그저 시장 장사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워낙 조르는 바람에 결국 가겠다고 했습니다. 동창회 당일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동창회 가야 해서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가렴.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진우야, 너 이제는 당당해도 돼. 너는 이 할머니한테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너는 이제 웬만한 금융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아.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이번에도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3년 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더 나은 옷을 입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사주신 괜찮은 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품은 아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연회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3년 전과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명함 교환하고 서로 자랑하고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마 3년 전 일을 기억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동우가 들어왔습니다. 3년 전보다 더 살이 쪘고 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빛났습니다. 동우는 저를 발견하고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 또 왔네? 야, 너 아직도 시장에서 장사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아직 해. 와, 대단하다. 3년 동안 그대로네. 발전이 없어, 발전이. 동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친구들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동우가 또 저에게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야, 김진우.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요즘도 일수놀이 같은 거 해? 시장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그런 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들었는데 너 요즘 수상한 할머니한테 빌붙어서 뭔가 한다며? 그 할머니가 사채업자라던데? 야, 내가 그 할머니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거야? 그 말에 제 안에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우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우는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야, 내가 뭘 알긴 뭘 알아. 다 아는 사실이잖아. 너는 평생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거야.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사채업자 할머니 심부름이나 하고. 와, 정말 인생 망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동우야, 그만해. 왜? 사실이잖아. 야, 솔직히 너 여기 왜 온 거야? 공짜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아니면 우리한테 돈이나 빌리려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너는 아무것도 몰라.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동우를 놓았습니다. 동우는 옷을 털면서 말했습니다. 야, 미친놈. 폭력까지 쓰네. 역시 밑바닥 인생은 달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민수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나는 평생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민수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진우야, 동우 그 새끼 신경 쓰지 마.
걔는 원래 그런 놈이야. 민수야, 근데 사실이잖아. 나는 정말 밑바닥 인생이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진우야, 어디야? 급한 일이 생겼어. 당장 사무실로 와. 할머니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창회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진우야, 큰일이야. 태상건설에서 연락이 왔어. 태상건설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태상건설. 그건 민수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동우 아버지가 회장인 그 회사였습니다. 태상건설 회장이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하대. 3천억. 당장 일주일 안에. 3천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대요? 해외 투자권이 생겼는데 은행 대출이 늦어지고 있대. 그런데 투자 타이밍을 놓치면 회사가 위험하대.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태상건설.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들의 회사. 할머니, 우리가 빌려줘야 해요? 할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해. 너한테 맡길게. 네, 저요? 그래. 이제 너도 배울 만큼 배웠어. 이런 큰 결정도 내가 할 수 있어야 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상건설에 돈을 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를 무시하던 그들에게 제가 손을 내밀어야 하나.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거요.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태상건설에 돈을 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감정적으로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그들에게 왜 제가 도움을 줘야 합니까? 하지만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었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오직 사실과 숫자로만 판단하라고. 저는 태상건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 신용 등급, 과거 프로젝트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상건설은 겉으로는 튼튼해 보였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손실을 받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외 투자가 절실했던 겁니다. 성공하면 회사가 살고 실패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보고했습니다. 할머니, 태상건설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3천억을 빌려주기엔 리스크가 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봤어. 그런데 진우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뭐지? 돈을 벌기 위해서요? 아니야. 돈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야. 태상건설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 그 직원들 가족까지 치면 수만 명이야. 그리고 태상건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도 다 망해. 경제 전체가 흔들려. 저는 할머니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위험하잖아요. 만약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조건을 달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는 며칠 동안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3천억을 빌려주되 담보를 확실히 받고 이자는 은행보다 조금 높게 받고 그리고 회사 경영에 대한 일정 부분 감시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조건을 다 만들고 나서 저는 할머니께 보고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서류를 꼼꼼히 읽으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잘했어, 진우야.
이제 내가 직접 태산건설 회장을 만나봐. 네, 제가요? 그래. 이제 너도 혼자 할 수 있어야지. 저는 떨렸습니다. 태산건설 회장을 만난다고? 그건 동우 아버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산건설 본사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압도당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였습니다. 비서가 저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최고층에 있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태산건설 회장이 책상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김진우 씨죠? 박순자 여사님 밑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고 김 씨를 보내셨다는 건 이 건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이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태산건설의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3천억은 큰 돈입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군요. 사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와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내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조건들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과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회사의 리스크를 고려하면 오히려 관대한 편입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회사가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린다는 게 알려지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항상 비밀을 지킵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며칠 후 3천억이 태산건설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태산건설은 그 돈으로 해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직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진우 씨, 혹시 태산건설 이사 중에 이민수라는 사람 아십니까? 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동우도 아시겠네요. 제 아들입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김 씨, 제 아들이 좀 버릇이 없습니다. 혹시 무례한 일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아니,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민수한테 들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제 아들이 김 씨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제가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김 씨, 사실 제가 김 씨에 대해 조사를 좀 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를 혼자 모시면서 고생하셨더군요. 그러면서도 박 여사님 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회장은 명함을 꺼내 제게 주었습니다. 김 씨, 혹시 나중에 저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으십니까? 김 씨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할머니께 보고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너를 알아봤어. 할머니, 근데 좀 이상해요.
왜 회장이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거죠?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많아. 그 회장도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지만 속으로는 많은 걱정이 있을 거야. 회사 문제도 있고 아들 문제도 있고 그런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을 보면 부러울 수도 있어. 부럽다고요? 저를요? 그래. 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제가 가진 것도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일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태산건설에 돈을 빌려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해외 투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이자도 제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할머니께서 급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진우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태산건설 해외 투자가 문제가 생겼어. 투자하려던 나라에서 갑자기 정책이 바뀌었대.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래.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요? 위험해.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태산건설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어. 저는 당장 태산건설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통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야, 너 우리 회사에 돈 빌려줬지? 맞아. 진우야, 미안해. 우리 회사 상황이 안 좋아. 아버지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계셔. 민수야, 솔직히 말해줘. 우리 돈 돌려받을 수 있어? 민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 회사 전체가 비상이야.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됐어. 이미 투입한 돈만 수천억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할머니께 보고했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하셨습니다. 진우야,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보자. 저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대책을 세웠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태산건설이 정말 망하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산건설 회장 비서였습니다. 김진우 씨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에 박 여사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사무실에서 회장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10시에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우와 민수가 함께 왔습니다. 회장은 우리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님, 김진우 씨, 찾아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앉으시죠. 하지만 회장은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재계의 거물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다니. 박 여사님, 제발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돈을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때 동우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이 사람들한테 이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회장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동우야, 닥쳐. 내가 뭘 알아. 동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불만투성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회장에게 물으셨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회사 전체 자산을 다 팔아도 부족할 겁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천억. 할머니의 돈 3천억이 날아간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침착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사를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살리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우가 경영에 참여합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제가요? 태상건설 경영에? 동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 사람이 뭔데 우리 회사 경영에 참여해요? 이 사람은 시장에서 장사나 하던 논팽이잖아요. 그 순간 회장이 동우를 때렸습니다. 따귀를 때렸습니다. 동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동우는 뺨을 감싸고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회장은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버릇이 없습니다.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회장은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태상건설 이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 수 있어. 너는 이미 배울 만큼 배웠어. 이제 보여줄 시간이야.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동창회에서 논팽이라고 불리던 시장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대기업 이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진짜 제 자리일까?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걸까? 그때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진우야, 민수야. 민수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진우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망했어. 아니야. 나는 그냥 할머니 말씀 따른 거야. 아니야. 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진우야, 나는 항상 너를 존경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았거든. 민수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민수야, 근데 동우는 어떡하지? 나를 엄청 싫어하잖아.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우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걔는 평생 모든 걸 가지고 살았잖아. 근데 처음으로 무릎 꿇는 아버지를 봤어. 충격이 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동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걸 본 겁니다. 태상건설 이사로 출근한 첫날, 저는 회사 로비에 섰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위축됐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누가 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이사가 됐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소문도 많이 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박순자 할머니의 손자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제가 회장에 숨겨진 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일은 회사의 재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숫자를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들을 찾아냈습니다.
태산건설의 문제는 해외 투자 실패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불필요한 지출, 부실한 프로젝트들, 그리고 잘못된 투자 결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회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이사, 이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회장님, 과거를 탓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가 중요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김 이사 생각대로 하십시오. 저는 회사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부서를 정리하고 부실한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임원들이 가장 심했습니다. 김 이사, 이사님이 이 회사를 얼마나 아신다고 이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한 상무가 회의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저는 이 회사를 오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서는 지난 3년 동안 적자만 냈습니다. 이대로 두면 회사 전체가 위험합니다. 상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구조 조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현금 흐름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동창회 이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되나? 동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들어와. 동호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야. 응. 미안하다. 저는 동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동창회에서 한 말들,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무시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나도 이해해. 너는 내 입장이 있었잖아.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는 그냥 교만했어.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버지가 무릎 꿇는 걸 보고 알았어.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동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동호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야. 너는 너대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야. 진우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 나 싫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싫었어. 동창회 때는 정말 싫었어. 근데 지금은 그냥 안타까워. 안타깝다고? 응. 너는 많은 걸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걸 못 배운 것 같아. 사람을 존중하는 법 같은 거. 동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나는 평생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았어.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 내가 제일 한심한 사람이었어. 저는 동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앞으로 잘하면 돼. 동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친구로.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이지. 동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동호는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도 겸손해졌고 직원들에게도 친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태산건설은 점점 회복됐습니다. 1년 후 회사는 다시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빌린 돈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이사, 고맙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회장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김 이사, 이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회장님,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할머니를 만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겸손하시군요. 그게 이사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잘 못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매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아들 왔어요.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누구세요? 그 말이 여전히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덜 아팠습니다. 저 진우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든 못 알아보시든 중요한 건 제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43입니다. 태산건설은 완전히 회복됐고 이제는 업계에서 가장 건실한 회사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할머니께 빌린 돈은 전부 갚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받으시고는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서민금융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할머니 일을 돕습니다. 저는 태산건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금융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화롭게 주무시다가 가셨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머니도 오셨고 태산건설 회장과 민수, 동우도 왔습니다. 제가 도왔던 시장 상인들도 모두 왔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이 쉽지는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동창회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도해서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고급 호텔이 아니라 우리 동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주름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동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진우야, 이 식당 분위기 좋다. 비싼 호텔보다 훨씬 편해. 그치? 나는 여기가 더 좋아. 사람 냄새가 나잖아. 동우는 맥주를 한 잔 마시고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 요즘 봉사활동하고 있어. 진짜? 무슨 봉사?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 매주 토요일마다 가. 너한테 배운 거야. 저는 동우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가르쳐 줬다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 겸손하게 사는 법, 내가 살아온 모습이 가르쳐 준 거야. 저는 동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동우야. 민수도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야, 너희 둘 언제 이렇게 친해졌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창회가 끝나고 저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중앙시장 쪽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좌판을 벌이던 그곳이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장사하던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다른 상인이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장사 잘 되세요? 청년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럭저럭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힘내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청년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청년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시장을 나와서 할머니 사무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벌써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 진우야. 들어와. 저는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동창회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어? 좋았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친구들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사람은 다 변해. 세월이 가르쳐 주는 거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그때 너는 정말 초라해 보였어.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지. 할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너는 어디에 있든 성공했을 거야. 내가 한 건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야. 나머지는 다 내가 한 거야.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진우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이제 내 차례야. 네.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것들, 이제 너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해. 너처럼 힘든 사람들,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가.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동창회에서 저를 논팽이라고 부르던 그 순간 저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할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일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무능하다는 말을 듣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도운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걸 보면서 행복합니다.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합니다. 그게 인생의 진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제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동창회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 도망쳤을까요? 아니면 일어섰을까요? 그리고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났을 때 그 기회를 잡았을까요? 아니면 두려워서 도망쳤을까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났고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운도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인생 사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할머니가 되어줍시다.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